이번 시간은 제1형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 텐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1형 당뇨병은요, 우리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입니다. 이 베타세포가 원래는 인슐린을 분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타세포가 점점 파괴가 되면서 이 베타세포가 소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양도 줄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건데요. 이 과정, 자, 어떻게 정상인에서 제1형 당뇨 환자가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릴 텐데요. Y축은 베타 세포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중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100%에서 출발하겠죠. 그리고 이 제1형 당뇨병 환자가요, 완전히 전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대부분에서는 7, 80% 정도가 사라져 있고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을 우리가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시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100% 출발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1형 당뇨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유전적인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 면역 반응이 또 일어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감염 과정,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게 되면서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자가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죠. 자, 이 감염,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데요. 콕사키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루벨라, 아니면 엔테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아직 뭔가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추정하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소가 만든 우유, 보바인 밀크에 들어있는 단백질 있죠. 그리고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나이트로 유레아 복합물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환경적으로 노출되는 여러 독소들,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HLA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 기억나시나요? 휴먼 유커사이트 안티젠 유전자가 있는데 염색체 6번에 있습니다. 염색체 6번에 바로 MHC 클래스 2를 만드는 유전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염색체 6번에요. 자, 이 MHC2가 이 유전적 취약성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타입 1 DM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HLA DR3나 DR4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관련이 된 또 유전적 다양성에는요, 인슐린 유전자나 CTLA4, 그리고 인터루킨2 리셉터를 만드는 진, 그리고 PTPN2,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도 MHC 클래스 2가 큰 관련성이 있구나, HLA, DR3, DR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관련이 깊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이 췌장에 있는 베타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베타셀이 점점 파괴되면서 인슐린이 점점 분비가 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면역 반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요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췌장에는요,
베타셀이 위치하는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 있는 아일렛 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파, 베타, 델타, PP 셀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능적으로나 또 발생학적으로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일렛 셀에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죠. 자가 면역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체액성 면역과 또 세포성 면역이 동반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액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항체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세포성이라고 하는 게 CD8 포지티브 T셀이 대표적입니다. 자, 일단은 자가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프로인슐린에 대한 자가 항체,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자가 항체, 그리고 GAD,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GAD65나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상업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GAD는 글루타믹 엑시드 디칼복실레이저 약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ICA512, IA2, 그리고 ZNT8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항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자가항체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 이게 이제 좀 더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CD8 T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 공격을 하는 겁니다. 파괴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일렛 셀에 이제 똑같이 어떤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특히 유독 이 베타 셀이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자가항체들이 표적으로 삼는 이 분자들 있죠. 췌장의 분자들이 단순히 베타 셀에만 특이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타 셀이 취약할 수가 있느냐, 선택적으로. 자, 일단은 처음에는 이 베타 셀의 어떤 특이적인 분자가 하나 정도는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요. 베타셀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많은 항원, 단백질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괴될수록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백질이 늘어나면서 이 단백질들이 또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겁니다. 자가항체 먹잇감이 돼서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악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결국 이렇게 자가항체나 세포성 면역 CD8 포지티브 T셀에서 파괴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사이토카인이 필요하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도 TNF-알파라든지 인터루킨 1 같은 게 특히나 베타셀에 톡식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MHC 클래스 2 분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이 제가 예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항원 제시세포가 항원을 제시할 때 이 MHC 클래스 2 분자를 통해서 항원을 제시하고 이 항원을 누구한테 일러 바치냐? 바로 T셀한테 일러 바친다라고 했잖아요. 이 T셀을 이렇게 딱 만져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른 어떤 세포에서 감지했다. 그러면 이 항원에 대해서 이게 감작이 돼서요. 나중에 이걸 보고 액티베이션이 돼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MHC에 일단 어떤 다형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변이가 생기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항원에 붙이는 부위인데요. 그럼 이제 항원에 대한 어떤 결합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갖다 붙이는 항원의 종류, 항원의 결합성이 바뀌게 되면서 이 T셀한테 교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혼합이 돼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셀이 파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이제 이 베타셀의 중량이 떨어질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 곡선의 기울기는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느리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점점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스테이지 1과 2로 나눕니다. 스테이지 1은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자가항체가 2개 이상 만들어지면서 그러나 아직은 정상적인 혈당 조절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스테이지 2 정도가 되면요. 자가 면역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점점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DM으로 진단이 되겠죠. 결국 혈당 조절이 굉장히 이제 안 되는 시기, 우리 진단 기준에 적합한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DM, 당뇨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우리가 인슐린 치료를 받겠죠. 이때
아직 이제 남아있는 인슐린, 얘네들이요. 일단 인슐린 치료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예비량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이 혈당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허니문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DM을 진단받고 나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요. 이 부담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잔여 베타셀들이 이제 열심히 예비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허니문 페이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혈당 조절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무조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짧게는 몇 주부터 몇 년까지 사람마다 굉장히 달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DM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상인에서 이렇게 이제 DM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뤄봤거든요. 유전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벤트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아직 얘네들은 확정적인 건 아니고 추정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가 면역 항체나 세포성 면역 반응, 특히나 CD8 T셀 얘네들에 의해서 여기 이제 아일렛셀 쪽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제 베타셀이 취약하다라고 했고, 베타셀이 왜 취약한지 아직은 이론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요. 어떤 사람한테서는 DM으로 진단받고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면서 부담이 떨어지고 남은 베타셀의 예비량을 통해서 당분간 이렇게 혈당 조절이 가능해지는 짧은 시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